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현대의 직업윤리 필수 요건에 대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제1장 인간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1장 인간과 사회관계 및 윤리 개념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한 후 제2절 현대 직업의 현대 직업 윤리 개념 및 필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직업 윤리 필수 요건에는 현대 사회의 진리 윤리 개념과 현대 사회의 직업 윤리 필수 요건인 근면, 성실, 봉사, 책임의식과 정직, 준법 정신, 그리고 올바른 성윤리 의식, 직장 예절, 에티켓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윤리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공통적인 윤리 규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윤리의 일반적인 덕목은 소명의식이라든지 천직의식, 직분의식, 책임의식, 전문가의식, 봉사의식의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의식은 자신의 일이 하늘에서 맡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태도를 지닐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직의식은 자신의 일이 적성에 맞으며 열정으로 일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직분의식은 자신의 일이 사회 및 기업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태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책임의식은 자신의 일에 대해 역할과 책임 또한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태도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가의식은 자신의 일에 어떤 전문성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는 태도를 말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봉사의식은 자신의 일에서 타인과 공동체의 봉사를 실천하는 태도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윤리는 윤리 욕구에 비해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개인 욕구의 덕목에는 타인에 대한 어떤 물리적 행사가 절대 금지되어 있지만 경찰관이나 군인 등의 경우는 필요한 상황에서 그것이 허용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직업윤리가 기본적으로는 개인 욕구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규범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양자는 서로 충돌하거나 배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인이라면 직업윤리를 우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직업윤리의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면의 자세입니다. 만약 어떤 직장인이 자기중심적이고 게으르며 시간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직장인이 어떤 소속된 조직의 분위기와 단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냐라는 것이죠. 아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기 쉬운 갈등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로 일을 많이 할 것인가, 아니면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을 적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일할 바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마지못해서 일을 할 때와 자진해서 일을 할 때의 어떤 심리 상태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해서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어떻습니까? 즐겁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때는 그 일을 하는 과정이 아주 더욱 고통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예를 들면
그는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상류 계급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진 상태에서 조지 워싱턴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부지런함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성실 자세입니다. 성실이란 정성스럽고 참됨을 의미하며 성격이나 행동이 바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최고보다 최선을 꿈꿔라 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어린들에게 수없이 들어온 어떤 성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삶의 경험에서 어떤 나오는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벌이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타파하고 정직과 성실의 길을 택하고 인식하고 실천하는 길이 올바른 직업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그 에디슨의 명언에도 성실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정성스러움과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인사 대천명 등의 말처럼 인간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매우 크게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봉사의 의미입니다. 이 봉사의 의미는 국가나 어떤 면에서는 이 국가나 이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어떤 힘을 바쳐서 애씀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속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타인을 위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이 봉사 정신은 자신의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봉사의 개인적 필요성으로 봉사활동은 본인 스스로의 자아 성숙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서 건전한 인격의 형성 또는 자아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기회를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국가적으로는 현대 사회의 어떤 산업화라든지 도시화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이 고립되고 이런 단절된 인간관계의 회복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및 의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변론을 해주거나 무료 진료를 해주는 등 타인에 대한 배려는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에 크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성실 자세의 그 예로서 우리가 다음은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이란 일반적으로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 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추궁이나 의무를 지게 되는 제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인에게 있어서 책임이란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어떤 그 사명의 주체임을 자각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의 필요성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주므로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군 간부는 어떤 계급과 직책에 의해 주어지는 책임지는 자세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사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22년의 관직 생활 중 모함으로 3번의 파직과 2번의 백의 종군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군인으로서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근면성실 자세로서 항일 무쟁투쟁을 한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국방부 차관과 제2대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최영덕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영덕 장군은 1898년 서울 성북동에서 태어나서 1910년에 이른 나이에 국권 상실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해서 의열단에 가입하여 중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1920년에 중국 공군학교에 입학해서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후 교관과 중국 수상 비행단장, 그 다음에 비행대장, 중국 공군지휘부 참모장 겸 공군기지사령관, 그리고 공군기지학교장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전투기 조종사 등으로 일본에 맞서 크게 활약해서 대령 계급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를 정도로 어떤 중국군의 신임을 얻었지만 한시도 조국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한국강복군이 창설되자 대한민국 군무부 한국건설위원회 어떤 주임과 총사령부 총무처장, 참모처장, 사령관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어떤 가교 역할과 조국 강복을 위해서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을 맞은 최영덕 장군은 내 나라 공군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항공부대 창설을 시도하였으나 어떤 미군 정부의 반대로 난간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어떤 미군 정부는 항공부대 창설을 위한 조건으로 항공 분야 경력을 가진 간부들에게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급장을 다 떼고 훈련병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어이없는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영덕 장군은 동료 항공 분야 간부 7명에게 조국 공군만 어떤 창설할 수 있다면 병사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배교 정보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병사가 되어 입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하여 모병학교에 입교하여 병사와 똑같이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학교 수료 후에 소위로 임관 후에 6개월 이후 대위로 특진을 했고 육군 항공기지 부대장으로 취임하는 등 공군의 수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공군 독립의 회의적 시각이 많았던 국내 정치 상황에서 공군 창설에 기하기 위해 군복을 벗고 초대 국방 차관으로 취임을 해 공군 창설을 주도한 결과 드디어 1945년 10월 1일에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되게 된 것입니다. 그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제2대 공군 참모총장으로 취임해서 영공수호 일선에 앞장서다가 1950년에 이제 퇴역을 하게 됩니다. 퇴역 이후에도 단칸방에서 쇠빵살이를 할 정도로 청령 결박하였는데 동료와 지인이라든지 기타 장병들의 성금을 모아서 집을 지어준 사례도 있었으며 특히 최영 장군은 일제 침략 36년간의 급여 절반을 조국 강복지원금으로 해방 이후에는 또 후손 및 가족, 기타 생활 빈곤자에게 지원하는 등 이러한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조국의 강복과 공군 창설을 위해 살아온 최영덕 장군은 1969년 8월 15일 강복절 날에 숙한으로 이제 운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영 장군은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오직 조국 강복과 번영을 위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최영 장군은 오랜 고위 공직 생활에도 불구하고 말년까지 전세방에서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여 지금도 공군 후배들의 가슴속에 살아 심으며 이런 자긍심과 투지를 불러일으킨 위대한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직업윤리의 필수 요건 두 번째, 정직과 준법 정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직이란 이 거짓이나 어떤 꾸밈이 없이 성품이 바르고 고듬을 의미하고 어떤 방식이라도 거짓말이라든지 절도, 부정행위 또는 기만을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군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직과 신뢰, 그 다음에 은폐 및 이 왜곡,
없이 어떤 정직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은 인간 사회의 필수 요소이며 또한 직장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은 몸에 배인 실천과 어떤 조급하거나 가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가 지금 미국의 어떤 사업가 워런 버핏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창업자 빌 게이츠는 워런 버핏으로부터 정직하고 또한 신뢰를 가장 많이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준법 정신입니다. 이런 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 지켜야 할 어떤 의무나 생활 자세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법이란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 이런 재산을 침해하거나 공공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우리가 또한 위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시민으로서 준법을 생활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민주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자신의 생명과 또한 이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네 번째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방지를 위해 필요한데, 법을 어긴 사람이 많으면 법 집행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사회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정책 집행을 어렵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규범과 규칙의 중요성으로 그런 평창 동계 올림픽 등과 같은 규칙이 없는 경기는 참가자 모두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재미있는 이런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어떤 선진 의식 변화와 지속적인 어떤 제도적이고 시스템적 기반의 확립이 우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충현 공군 대령의 어떤 그런 일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충현 공군 대령은 2010년 3월에 신임 공군조종사 교육에 나갔었다가 사고로 순직하였는데, 이후 그의 평소에 썼던 일기 내용이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기 내용에는 내가 죽으면 가족은 내 죽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담담하고 절제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장례는 부대장으로 치르되 요구사항과 절차는 간소하게 했으면 한다. 또 장례 후 부대장과 소속 부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돈 문제와 조종사의 죽음을 결부시킴으로써 대의를 가르치는 일은 일절 없어야 한다. 조국이 부대장을 치러주는 것은 조종사인 나를 조국의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족의 슬픔만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에 조국의 재산이 낭비되고 공군의 사기가 실추되었음을 깊이 사과해야 한다. 군인은 오로지 충성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어떤 그런 잣대처럼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어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굴러가고 돌아가는데, 이런 오충현 대령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뒤늦게 그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가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윤리 필수 요건 세 번째로서 어떤 그 성윤리 의식입니다. 성희롱이란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모욕감, 자기 비해감, 굴욕감을 우리가 이 성희롱 개념에는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이런 발생하는 성 관련 문제는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는 이 성희롱이란 1974년 미국 코넬 대학에서 이게 논의가 되고 유래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희롱의 유형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 첫 번째는 예쁘고 일도 잘해서 귀여워해줬다. 두 번째는 같이 일하는 사이라서 친밀감 표시를 했는데 뭘 그래. 직장의 혼일점이기에 분위기 좀 살려줄 수 있잖아. 업무의 연장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피해자는 심히 불쾌감과 모욕감, 자기 비애감을 느껴서 직장 생활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식과 입장 차이에서 성희롱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희롱은 성추행이나 성폭행과는 어떤 면에서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 성희롱은 그 행위에 대하여 직장에서 필요한 인사나 징계 조치를 하고 그 피해자는 가해자에게만 민사소송의 어떤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은 형사처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성희롱의 유형입니다. 자, 신체적 성희롱은 입맞춤이나 포옹 등 신체 접촉이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어떤 평가를 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이라든지 출판물 등을 보이게 하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우리가 여기서는 시각적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가 우리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친밀감의 표시로 전혀 성적인 의도가 없는 행동이었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이런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낀 경우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입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무심코한 불쾌한 행동이 성희롱 관련 죄를 지어넣었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안희환 석좌 교수가 군인을 대상으로 해서 성희롱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지자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단체장의 어떤 성희롱 사건 이후 여성은 회식 후 2차에 참여 불가라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명백한 성차별일까요? 아닐까라는 거죠.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계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재미있다고 하는데 한 지방자치에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계속적으로 단체장의 성희롱 사건 이후 여성은 회식 후 2차에 참여 불가하다고 했죠. 이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성의 존재에 대한 무시와 성희롱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하게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희롱인지 그 사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다들 재미있다고 하는데 음담 패설을 듣고 A씨를 좋아하는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어떤 그 성적 불쾌감,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면 이것은 성희롱에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한 사람이라도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사례로서 이제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 그 여성 직원에 대하여 복장을 지적하면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자, 이는 어떤 지적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성차별적 발언이나 성적 모욕감을 주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따져볼 것은 무엇이냐면, 자, 복장 외모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차별적 언어의 사용 여부와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 어떤 직접 방식과 태도가 어떤 여기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례로서 이제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 직원을 보고 동생 같다며 엉덩이를 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성 역시 어떤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는 남성 역시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희롱은 조직 내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능한데 남성과 남성 간, 남성과 여성은 물론 여성과 여성 간에도 성희롱이 성립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끔씩 우리가 부대 내에서 회식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상사가 특별히 부하들을 통해서 이런 성희롱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매스컴에 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희롱 이런 것들은 누차 강조해도 우리가 아마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사례로서 딸 같은 부하 직원에게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흰머리를 뽑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이는 상대가 원하지 않았고 또한 불쾌감을 느꼈다면 우리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밀감의 표현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희롱으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벌어진 일방적 구애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계속적으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희롱적인 요소를 계속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당되겠습니까? 일방적인 구애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폭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호감의 표시는 오히려 우리가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직업윤리 필수 요건 이제 네 번째서 직장 예절 및 에티켓입니다. 자, 예절이란 일정한 생활 문화권에서 오랜 생활 습관을 통해서 하나의 공통된 이런 생활 방법으로 정립되어서 간섭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사회 계약적인 생활 규범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규범, 간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은 이 에티켓이라는 용어로 많이 활용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예절은 어떤 면에서 에티켓과 이 매너가 어떤 합쳐진 개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에티켓은 여기에서는 남을 대할 때 어떤 예의 범절이나 법도를 의미하고 보다 고도한
규칙이나 예법, 의례, 신사숙녀가 지켜야 할 어떤 범절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에서 포크를 사용하다가 실수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에티켓이 우리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매너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예의 범절이 표출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통 생활 속에서 간습이라든지 어떤 여기에서는 이 간습이나 몸가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일률적인 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서 뭐 트림을 했다면 매너 부족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트림 할 수 있죠. 근데 그 트림도 하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품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지만은 몸을 가린다든지 상대방의 어떤 불쾌감을 주지 않는 이런 에티켓과 매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직장 윤리를 우리가 직장 예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예절, 즉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직장인들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어떤 기본 소양의 항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직장에서의 에티켓의 어떤 기본적인 여기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 예술에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남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을 존경하는 것, 이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직장 예절의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일을 잘해도 어떤 면에서는 예의가 없고 어떤 주변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은 조직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또한 우리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의 협동, 즉 협동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공존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직장의 어떤 그런 직장 예절은 일률적이고 공통적인 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에티켓을 얘기하는 거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그런 예의가 좀 부족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보다는 어떤 연구라든지 개인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참 머리도 영특하고 어떤 개발이라든지 혼자 하는 일은 잘하는데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협동하고 어떤 조화를 이뤄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어떤 직장 예절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들이 힘들다 그러면 개인적인 연구라든지 어떤 개발적인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직장인은 그러면 어떤 종류의 직종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직급에 있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예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예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업무 예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시간에 대한 첫 번째는 엄수입니다. 자, 직장에서 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전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그래서 상사가 받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제가 한 30분 늦으면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늦어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그렇게 연락하는 것이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의 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데 출근 시간이 우리가 공고시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는 과거는 30분 전에 어떻게 우리가 출근을 했는데 요즘에는 10분 전에도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9시 땡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주변 정리인데 책상의 정리전들은 물론 자신의 업무 관리에
어떤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품은 반드시 어떤 정해진 위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관련 자료만 놓아두고 사용 빈도가 높은 전화번호라든지 팩스 등은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보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군인인 여러분들은 보안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어떤 간개 처리 넣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퇴근 전에는 이러한 사항들의 확인을 하고 시건 장치를 분명히 하고 퇴근하는 그러한 업무 예절뿐만 아니라 또한 보안에도 특별히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직장 상사의 지시에 예하고 우리가 어떤 말에서 예하고 대답하며 일어서서 예의를 표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못하겠다, 무리다 하는 식의 반응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상사가 지시를 했는데 그 앞에서 못하겠습니다, 무리입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 어렵더라, 또 이거하고 잘 안 맞더라, 그럴 경우는 다시 상사한테 가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방법으로 하다 안 되니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번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직장인들 중에서 보면 요즘 새로운 직장인들이 들어온 그 직원들 보면 바로 얼굴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그런 그 직원들이 일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대화 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우리가 출근하면 첫 인사와 마지막 인사는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신입사원이라든지 특히 신입으로 전입을 갔을 때는 더욱더 우리가 그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또 대화 시에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 지시에는 이 육하원 측에 의해서 메모도 하고 또한 임무 수행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상사가 또 어떤 업무를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반드시 우리가 개인적인 수첩을 들고 가서 우리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메모를 하고 또한 그것에 의해서 또 업무를 우리가 지시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군인인 여러분들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그 수행한 것을 보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열심히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뇌는 기억은 그래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듣고 있지만 그거 기억한다고 하지만 순간 시간이 지나면 사실 까먹습니다. 그죠?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그 주변에는 메모할 수 있는 이런 메모지들을 또한 준비해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업무 수행의 기본은 보고하고 연락입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초 보고, 중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종 보고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업무 수행을 잘하는 것 같지만 이런 보고에 누락이 돼서 참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도 보면 많이 어떤 그런 그 훈계를 듣고 또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군인은 우리가 보고를 받고 업무를 할 때 우리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면 최초, 그 다음에 중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 보고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지금 업무를 하는데 이게 지금 바른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한 맡으면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잡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은 중요하고 또는 어떤 그 부대 내에서 또한 어떤 사무실 내에서 많은 잡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소홀히 하고 나와 별로 관심이 없다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조직의 어떤 이런 사기라든지 또한 조직의 융화 관계를 깨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잡무도 서로 협조해서 해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업무 예절 마지막으로는
성희롱 방지, 이런 성희롱 방지 어떤 기본 지식을 숙지하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군에도 이제 여군들이 또 많이 이제 배치가 되고 또 근무하게 됩니다. 특별히 같이 근무하는 그러한 또 사무실 내에서는 성적인 이런 어떤 언어 또한 여러 가지 각종 그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라든지 또 따돌림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숙지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아마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인사예절입니다. 인사예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사예절은, 인사는 사람이 사람다움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행위로 타인과의 사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인사예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성과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우리가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를 갖춰야 하고 진실을 담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인사는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인사하는 사람한테 딱이 못 때린다고요. 부족한 건 있지만 인사만 잘해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존경보다는 우리가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보다 여기는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인사예절은 상대보다 먼저 인사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다 보면 내가 상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내 상사인지 내 부하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실내에서는 간단하게 목례를 하고 바깥에서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마주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인사를 서로가 하는 그러한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목례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15 내지 25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그 유치원 학생들한테는 배꼽 인사를 시키지만 이런 어떤 실내에서는 우리가 출근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대 내에서도 목례로 이렇게 15에서 25도 정도가 적당한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또 어떤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런 인사예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밝은 표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인사를 하는데 뭐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를 보고 한다든지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의 바른 이런 어떤 인사가 되지 않고 그 마음속에는 어떤 존경과 감사의 표시가 되지 않는 형식적인 인사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거기에서 그런 불쾌감으로 인해서 또한 지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악수 시 상대 손을 너무 힘을 주거나 또한 잡아서 경직되지 않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대에 있을 때도 상사가 악수를 청할 때는 그냥 손을 자연스럽게 내밀고 손에 힘을 내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막 손을 잡아서 막 흔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례가 될 수 있고 본인이 꽉 잡으면 그것도 또한 결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수 시 상대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고 상사가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면 잠깐만 이렇게 같이 맞춰주는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에는 주머니에 손을 놓고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뭐 우리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거는 뭐 부하가 그렇게 얘기를 밑에 사람이 그렇게 인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혹시 상사라도 지휘관이라도 손을 놓고 인사하는 이런 것들은 상대에게 또한 어떤 그런 예의를 범하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놓고 인사하지 않고 악수를 하지 않는 그러한 또한 예절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화예절입니다. 자, 전화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표정과 동작, 태도를 알 수 없으므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만약에 직원들이 그 전화를 받는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학부모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용무가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을 뭐
담당자를 알려단다든지 이분을 그렇게 뭐 연결해 드린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지 본인이 막 전화하다가 서로가 언성이 높아지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아마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상당히 마음이 참지를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화를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게 해서 뭐를 문의하다가 본인과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고 막 하게 되면 막 때를 쓰고 그런 다음에 막 이게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잘 또 견뎌나갈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예절에는 직장 내에서는 전화벨이 어떤 3번 울리기 전에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그냥 전화벨이 왔을 때 3번을 중요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용무가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2-3번 울리게 되면 우리가 전화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전화가 계속 울릴 때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그런 어떤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으면 또 땡겨서 받아서 우리가 메모를 해주는 그런 습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서 또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전화를 받거나 걸 때 본인의 신분을 먼저 말하고 상냥하게 감사 표현을 해야 된다. 아마 이거는 뭐 우리 군인 여러분들은 아마 더 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대 누구누구 뭐 무슨 뭐 상사 무슨 뭐 하사 누굽니다. 이러이러한 용건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또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군인 특히 자기 어떤 신분을 먼저 밝혀야지만 상대방도 무슨 거기에서 또 이제 피드백이 또 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메모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아까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할 때는 전화를 받을 때와 할 때는 반드시 옆에 메모를 하는 그런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군인 같은 경우에는 상급 부대에서 어떤 뭐 전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또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상급자가 또 업무 지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메모하는 습성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소대장이나 중대장 이런 경우 점점 덜하지만 참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특히 이런 업무 지시를 받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노트라든지 본인의 어떤 수첩, 그 다음에 메모를 반드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전화 내용을 최종 백브리핑에서 오차가 없도록 한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화 내용을 다시 한번 이러한 내용이 맞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전화를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한번 백브리핑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오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장 예절에서 계속적으로 레티켓 예절입니다. 이 레티켓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인터넷 예절 혹은 인터넷 예의는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의 범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레티켓, 즉 레트워크와 에티켓 이것의 합성어를 우리가 레티켓 예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IT 시대에 이런 어떤 직장인들에게 네티켓은 점차 중요성과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란물이나 건전한 정보를 올리거나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인이라든지 공무원들, 공직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음란물이나 이런 불건전한 정보를 올려서 또한 어떤 그런 부대 내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함부로 욕설이라든지 비방을 금지한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댓글 다는 거 있잖아요. 이건 상당히 어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런 어떤 에티켓 예절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러한 욕설을 함부로 하지 말고 비방하는 것들, 그 다음에 댓글을 우리가 달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들은 영원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모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보실 때 우리가 공무원 7급 최연소로 붙은 사람이 그런 어떤 그 성희롱과 관련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인터넷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유포되고 올리고 해서 그런 문제가 돼서 또한 그 본인의 어떤 그 의도와 상관없이 또한 공직에서 그만두게 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엊그제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해킹 같은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또 나의 정보도 잘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여기서 우리 개인정보 보호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하들의 어떤 주민등록번호를 핸드폰에 저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인터넷상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상에 보관을 했을 때는 반드시 암호 처리를 한다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들은 반드시 어떤 개인정보를 잘 지켜서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여기서 이것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 다음에는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나름대로 이제 군대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약 요소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그 숙소라든지 어떤 개인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건전한 인터넷 문화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절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예절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 직업윤리의 개념 및 필수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